네, 시장의 주요 이슈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뤄보는 오늘장 플러스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그리고 전기차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국민대학교 자동차 운송디자인학과 권용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얼마 전에 독일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 IAA 모빌리티 2023 미넨에서 열린 그 뭐라 그러죠 이거를? 자동차 모터쇼예요. 모터쇼를 네, 과거에는 다녀오셨는데 모터쇼로 불렀는데 어떠셨어요? 지금 이름 다 바꿔서 모빌리티 쇼라고 부르는 거죠.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전동화는 계속된다. 전동화의 진화는 끝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현장이었고 네. 글로벌의 각축장이 이제 유럽에서부터 시작되는구나. 이제 그런 모습을 확연히 볼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동차는 내연기관을 주도했던 국가들 중심으로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전기자동차는 어느 나라든지 누구든지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내연기관을 주도했던 나라는 전기자동차로 전환해서 주도하려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거고 네. 또 한편에서는 그 내연기관의 주도권을 없애려고 하는 신생 기업들이 진출하는 각축전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서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이동하고 있는 자동차 업계의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경쟁이 굉장히 딱 심해지고 있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경쟁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내연기관을 잘 만드는 나라는 지금까지 그 나라 안에서 모든 공급망을 다 갖추고 있었죠. 네. 그런데 새롭게 무언가 전기차로 시작하려는 나라는 내연기관의 공급망이 없어도 충분히 전기차는 진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망 짜는 것 자체가 네. 새로운 시장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공급망이 그 나라에 없어도 시장은 진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앞다퉈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한 움직임이 이제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그 전환 시장을 완전히 새롭게 재편하는 기폭제가 되는 거죠. 그 공급망이 없어도 된다라는 것은 뭐 관련한 여러 가지 부품이나 소재들을 수입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어디에 팔 거냐면 네. 대부분 그 나라 내수를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자동차 산업은 여러 가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고 그랬는데 이제 그 내연기관 산업에서 전기차로 바꾸자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내연기관 하지 않았던 인구가 많은 나라 중심으로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나라의 전기차 산업을 키우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업들이 하나둘씩 우후죽순처럼 올라오고 그런 기업들이 내연기관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그 나라를 이제 공략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시장에서 서로 약간 견제하고 뭔가 그렇죠. 좀 타이트한 조치를 마련하고 이런 것들이 더 좀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보면은 결국에는 중국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인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긴 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뭐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자동차 초창기에 내연기관 산업은 각 나라 중심으로 발전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 시장이 성장을 하면 이제 수출을 하게 돼서 시장을 열자라고 지금까지 열려왔던 거고. 네. 근데 전기차는 각자의 또 새로운 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닫자라는 움직임이 있는 거고 그 닫자라고 했던 거는 새로운 산업자들이 엄청 강력하게 치고 들어오니 일단 시장을 좀 보호해야 되겠다. 그런 입장들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제 말씀하신 중국 전기차가 되는 거죠. 네. 중국이 자동차 수출 1위 국가예요. 작년까지는 2위였거든요. 올해 1위였단 말이에요. 그 1위의 원동력은 전기차인 건가요? 전기차가 중국 수출 비중의 25%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두면 네. 뭐 유럽이든 동남아든 어디든 다 중국 전기차에 먹히겠구나라고 하니까 자꾸 프랑스나 또는 미국 같은 경우에 서로 이제 시장을 걸어 잠그고 이제 각자 도생하자라는 입장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우리한테는 장점과 단점이 분명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이요? 그렇죠. 장점과 단점 어떻게 나뉠까요? 장점은 어쨌든 시장을 걸어 잠그면 장기적으로는 중국 전기차와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네. 그 경쟁에서 조금 더 멀어나서 새로운 시장에서 무언가 경쟁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고 단점은 그만큼 국내 생산 기반이 해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게 이제 비관세 장벽으로 보호를 네, 시다 네. 보니까 그 그쪽으로 나라에서 가서. 만들지 않으면 보조금 안 주겠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국내 생산 기반이 이제 자꾸 흔들리게 되는 거죠.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중국의 전기차 관련한 경쟁력이 좀 다른 나라 기업들에 비해서 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자동차가 프리미엄 자동차가 있고 저가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쵸. 시장은 크게 세 군데로 이제 나눠지는데
하이엔드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프리미엄 시장이 있고 네. 퍼블릭 시장이 있어요. 근데 전기차는 초창기는 프리미엄 시장에서 형성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퍼블릭 시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 퍼블릭 시장으로 갈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가격 경쟁력이겠죠. 네. 그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지금 중국을 따라갈 수 있는 국가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퍼블릭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수출을 하기 시작하면 자칫 기존의 독일이라든가 또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밀릴 수가 있다는 위기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러한 시장의 흐름 가운데 우리나라 한국 전기차 관련한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사실 계속 우려가 되는 거는 중국의 그런 저가 모델 공세에 과연 우리가 버텨낼 수 있을지, 뭐 아무리 빗장을 걸어 잠근다고 해도 과연 우리가 그만큼의 경쟁력을 물리치고 그 시장을 선점을 할 수 있을지가 좀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걱정되는데. 국내에서 많은 배터리 업체들도 있지만 결국은 완성차 관점에서 보면 네. 완성차는 소비자한테 물건을 만들어 파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물건의 가격이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비싼 1억 원 전기차가 있으면 아주 저가의 2천만 원짜리 전기차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아마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도 향후에는 그 배터리 이 공급 측면에서 배터리를 좀 다양한 곳에서 좀 받으려고 하는 욕망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 그렇게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네. 저가 차종과 고가 차종이 좀 다양해지고 이렇게 다양한 제품 가지고 고급차와 저가의 전기차가 다 있습니다. 이 제품군을 가지고 시장에 들어가야만 상당히 호응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가격 전략을 좀 잘 마련해서 다양한 모델 라인업을 좀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경쟁력이 좀 갖춰져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전기차 얘기하면 사실 테슬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네. 얼마 전에 이제 도조 이야기로 굉장히 또 핫했는데 그 자율주행,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뭐가 가장 특별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율주행은 지능의 고도화예요. 얼마나 똑똑한 지능을 가지고 있느냐가 관건이고 네. 그 지능을 가지려면 얘가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미 테슬라가 주행 데이터가 많이 있다라는 점이고 그렇죠. 그 방대한 주행 데이터를 정확하게 판단해주는 컴퓨팅 능력이 필요했던 건데 거기에서 이제 슈퍼컴퓨터가 들어간다고 하니 이거 무언가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사물과 통신을 해야 되고 그렇죠. 이제 그랬을 때 테슬라는 이미 저궤도 위성을 많이 깔아놨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충분히 활용하면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자율주행차를 만들어도 미국 가면 다시 해야 됩니다. 미국의 도로 데이터나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테슬라는 통신망을 하나로 본인 걸 쓰면 미국에서 만든 차를 그냥 한국에 갖고 와서 자율주행으로 팔아도 전혀 변경사항 없이 그냥 충분히 판매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강점으로 꼽히는 거죠. 인프라도 그렇고 데이터도 충분히 갖춰 있고 그것을 판단하는 능력까지 지금 갖추고 있는 경쟁력을 좀 많이 갖추고 있다라는 그렇죠.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럼 이제 국내 완성차 얘기로 넘어와서 하반기 국내 완성차 기업들의 이제 주가나 뭐 실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제가 뭐 주식 전문가가 아니어서 저한테 자꾸 그런 거 물어보시면 좀 곤란하긴 한데 네. 그냥 지금 내수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내수는 왜냐하면 금리도 많이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자동차 구매하시는 분들이 할부 금리가 많이 올라가 맞아요. 있어가지고 이제 구매에 상당히 저항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생산은 목표를 늘려놨기 때문에 네. 그만큼 나머지 만드는 거 해외로 많이 내보내야 될 겁니다. 그 해외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거냐인데 다만 이제 흥미로운 건 지금 기름값이 올라가잖아요. 네. 기름값이 올라가면 전기차 수요에 대한 욕망이 같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차 유지비가 비싸다는 생각 때문에 네. 전기차에 대한 욕망이 더 거세지니까 우리가 지금 전기차는 해외에서 잘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유가 강세 가운데 우리나라 이제 내수에서 해외 쪽으로 나가는 그 물량 가운데 전기차의 판매량이 또 하반기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지켜보자라는 의견 알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국민대학교 자동차 운송디자인학과 권용주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